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국민 중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겪고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박광식 의학전 관계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있고요, 게임 중독이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독은 뇌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중독의 종류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마음건강주치 정신건강의학과의 구자섭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과거에만 해도요,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확실히 좀 인식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의 심리적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심리적 문턱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 문턱도 많이 낮아져서 네. 주변의 정신건강학과 의원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아주 작은 고민, 뭐 부모님에 대한 고민이든 친구 고민이든 아니면 직장 고민이든 작은 고민에서부터 뭐 불면증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뭐 또 기분이 안 좋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로 쉽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느끼는 거는 이제 소아청소년들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고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아주 부담 없이 찾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바로 떠오르는 친구도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네. 그냥 게임을 하다가 동호회 누나한테 야단 맞았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인 중독. 도대체 중독이 뭐길래 현대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리는지 먼저 중독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준비해 오신 자료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주 무서운 중독들이죠. 그다음에 요즘 일상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도박 중독, 게임, 뭐 인터넷, SNS,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주제로서 일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드라마, 사랑 중독, 운동 중독까지 아주 일반적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흔히 이제 4대 중독이라는 말도 좀 씁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한 이런 이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은 더 이제 중요한 의미로 4대 중독으로 우리가 지칭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네. 중독의 개념을 보면 먼저 학문적으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독은 결론적으로는 뇌질환이고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보상이 있겠죠. 어떤 보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즐겁고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그걸 우리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보상받았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잊지 못하고 반복하려는 특성이 있는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이제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을 좀 더 제가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독의 기본은 특정 물질과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결국에 중독에 이르는데 또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내성이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소주 한 병을 먹었다면 취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소주 2병을 먹어야지 기분이 좋아진다, 취한다. 이게 내성인 거고요. 네. 술을 열심히 먹다가 자기가 아파서 술을 못 먹었다. 술을 못 먹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이제 금단 증상 같은 것이 중독의 또 필수적인 어떤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제 마지막에 이제 표시되듯이 내 스스로 조절력을 잃게 돼서 나의 여러 가지 기능,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중독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마다 중독에 빠지는 포인트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중독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런 핵심 포인트를 먼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중독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반복된 어떤 물질, 행위가 일단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갈망,
이제 계속 갈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금단, 내성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바지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쾌락 중추, 보상 중추가 이제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게 중독인데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력을 상실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독을 제가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했는 거는 물질 중독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고전적인 중독입니다. 어떤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물질 중독이겠죠. 알코올, 그다음에 흡연, 니코틴, 그다음 마약 이런 게 물질 중독이고요. 요즘 많이 유행을 타는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이겠죠. 물질이 직접 안 들어가는데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머리에 영향을 똑같이 줍니다. 그게 이제 도박, 인터넷, 게임, 그리고 일 중독, 운동 중독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도박 중독을 제가 연이어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237만 명이 이제 도박 중독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드러난 경우를 우리가 조사를 한 거고요. 불법 도박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정을 못할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피부로 와닿는 거는 연령대가 도박 중독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휴대폰만 쓸 줄 안다면 불법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 이 정도로 또 무섭다라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했기 때문에 흥미로운 중독도 있습니다. 워커홀릭이라 하죠. 또 쇼핑 중독, 그리고 성행위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성 중독자도 있고요. 흔히 뭐 탄수화물 중독으로 많이 대변되는 어떤 음식 중독 같은 경우도 약간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게 되는 중독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금 설명해 주셨던 흥미로운 중독 중에 일중독,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워커홀릭이라고 또 부를 정도로 좀 현대 사회에서는 일중독을 좀 칭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실하다. 네, 성실하다, 열심히 산다, 일을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일중독도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중독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중독을 권장하는 사회인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네. 일에 빠져야지 성과가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승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우리 사회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정생활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퇴근을 해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 이제 어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는 경우는 우리가 중독 개념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어떤 역할에 소홀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일중독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배짱이가 있고 개미가 있으면 개미는 일중독인데 일중독에 빠진 개미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슬프겠죠.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근데 배짱이는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안타까운 경우를 당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일중독에 빠져서 개미처럼 산다면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가 약간 슬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일중독자들한테 약간 힌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 담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유혹에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정신을 굳건히 다지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실제로 중독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병원에 온다는 거는 이제 병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는 건데 그걸 좀 인정하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걸 좀 주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민분들은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약물도 잘못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머리로는 멈춰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하는 게 중독 아닌가요? 술을 조금씩 매일 마시는 것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들었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중독 증상도 가족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독 질환은 가족력이 좀 많은 질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연구를 해보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니코틴 중독 이거는 이제 보통 한 60% 정도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단히 높네요. 예, 높은 편이죠.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다 하면 자녀분들이 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생각에는 아버지가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술 안 먹을래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은 들지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이제 유전자가 발현해서 이제 술을 먹게 되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 뭔가 중독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네네네. 본인이 미리 또 예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술을 예를 들면 술을 늦게 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술을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접하게 되면 내 유전자가 빨리 발동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정말 참고 노력을 해서 뭐 30대, 40대 때 늦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중독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번에는 중독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코올 중독의 중증을 진단받은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술을 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끊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말이 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술을 끊게 되면 잘은 없는데 아주 심한 금단 증상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또 이제 간질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와, 그래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헛것도 보이고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런 진전 선망인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면 한 10% 정도는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끊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증인 경우에는 수액 치료도 받으면서 또 이제 금단을 막는 약도 주사로 맞거나 먹으면서 안전하게 이 술을 끊어야 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진단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저도 사실은 어릴 적에 ADHD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워낙 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아 ADHD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ADHD의 어떤 주 증상을 보면 이제 충동성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과잉 행동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통제력을 우리가 좀 이제 잃어버리는 게 그 주증상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중독의 어떤 취약성이 드러나겠죠. 네, 술이나 담배를 쉽게 할 수 있고 충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ADHD가 있으면 우울, 불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행동으로서 우리가 게임이나 핸드폰 사용, 네. 뭐 기타 등등 도박 이런 쪽에 이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의 어떤 위험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DHD가 아이에게 나타났을 때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저는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네. 과잉 행동이 약간 좀 줄어드는 거고,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동성 자체가 중독의 어떤 취약성을 반영한다, 또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마음 같은 걸 좀 읽어내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당연하죠. 중요합니다. 중독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독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독의 피해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이제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흉악 범죄죠. 이제 살인 범죄가 생겼다 할 때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35% 가까이가 술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실신미약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좀 감경을 해주는 경우 있었는데, 이제는 알코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어떤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징역 16년을 포함해서 어떤 아주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도박 중독의 피해도 제가 한 자료로서 대변하겠습니다. 어떤 시도별 자살률을 한번 본 연구가 있었어요. 제일 가운데 보면 강원도가 제일 높았죠. 그러면서 강원도 중에서도 정선군이 첫 번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선군에 우리 강원랜드라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선군이 특히 강원도가 유독 자살률이 좀 높았다라는 어떤 슬픈 통계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네. 환자 본인도 이 중독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네.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네, 문제가 네. 아닐까 싶은데 끊지 못하는 이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중독은 내 의지로 안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뇌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머리가 있습니다. 뇌가 있는데 알코올 술 한 잔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보상중추, 쾌락중추가 작동을 하면서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유달리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적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회로가 좀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쾌락중추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도파민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민 요즘에 참 유명한 물질입니다. 어떤 단어가 됐는데 도파민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거는 은은한 어떤 자연스러운 도파민은 좋은 거라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주 포근한 어떤 우정, 사랑, 또 성취감을 느낄 때는 이렇게 나오는 도파민은 정상적인 거고 아주 권장할 만한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우리 쾌락 중추를 많이 자극하는 거는 인위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쾌감들이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마약을 포함해서 알코올, 니코틴, 또 도박, 인터넷 등이 아주 문제가 되는 인위적인 도파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회로가 좀 많이 쉽게 과활성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왼쪽에 보다시피 지연보상이라고 있는데 마라톤을 뛰어서 한 3시간 정도 뛰어서 내가 쾌감을 느낀다. 1등을 한다. 입상을 한다. 상당히 늦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열심히 뛰어야지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지만 우리 중독은 즉각 보상을 원하는 거죠. 내가 2-3시간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예. 중독은 그 사람만의 어떤 기질을 우리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극 추구형 인간이 있고 위험 회피형 인간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눈다면 자극 추구형은 제가 흔히 말할 때 한마디로 호기심 천국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호기심이 넘치는 우리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이 이제 자극 추구형 인간인데요. 이분들은 도파민이 좀 더 과활성되는 사람이고요. 이분들은 궁금해서 해봐야 됩니다.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바로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중독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고 빠지게 되고요. 위험 회피형 인간은 세로토닌이 좀 더 우세한 인간입니다. 이분들은 위험한 거, 처벌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하는 어떤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울증, 강박증 뭐 이런 쪽으로 빠질 경향이 있는데 투자 성향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가 은행을 가든 증권사를 가든 투자할 때 아주 우리가 위험형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극 추구형 인간,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안정형, 나는 못 벌어도 좋다, 원금만 지키자 이런 분들은 위험 회피형 인간으로서 중독에 좀 빠질 경향은 좀 위험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자들 심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중독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술 취해서 들어오셨는데 술 안 취했다라고 우깁니다. 저 사람은 중독자인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부정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합리화라는 게 있는 게 나 술 마셨어. 마셨습니다. 근데 나는 사업상 마셨을 뿐이고 조금 마셨을 뿐이다. 네. 이러면서 내 문제를 상당히 축소 부인을 하죠. 세 번째로 투사라는 심리도 재미있는 심리입니다. 내가 마셨지만 너 때문이야. 우리 가족들이 나를 술 마시게 한다. 우리 부인이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신다 하는 투사 심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처럼 만능사고라 하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가족들이 말하죠. 마음 좀 먹으라고. 그런데 이런 심리들이 중독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심리 특성입니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중독에 잘 빠지느냐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절을 하시고 또 비난을 먼저 하는 어떤 부모님, 그런 가정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가정에서 나의 어떤 욕구 불만이 쌓이고 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몰래 알코올이나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사회를 되짚어 봤을 때 일중독을 잠깐 소개를 했었지만 아주 지나친 생존, 경쟁,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놀이 문화가 많이 없는 우리 사회의 특성 또한 중독을 강화시키고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뭐 특성적인 부분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정하려 하고 본인을 합리화하려 하고 그런 일면에는 기존에 약간 모호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주를 본인은 중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이유가요. 아이들이 게임을 일주일에 몇 번 즐기고 한 번 즐기면 몇 시간 즐기고 이걸 가지고 과연 어느 선을 중독이라고 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게임 중독 어렵죠. 예. 실제로 하루에 4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4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 그리고 한 주를 통틀어 봤을 때 30시간 네. 이상을 게임을 한다면 우리가 게임 중독으로 분류를 좀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30시간. 네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허용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미만. 네. 그리고 이제 2시간 넘어서면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게임 중독도 그렇지만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들보다 좀 통제력도 부족하고 그럴 미숙한 수 경향이 있죠. 있다 보니 예. 중독에 좀 더 쉽게 노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장기 아이들의 뇌 구조가 중독에 조금 더 취약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아보건데 머리가 덜 성숙된 거죠. 뇌가 덜 성숙됐습니다. 특히 우리 머릿속에서 제일 중요한 뇌는 전두엽이라 해서 앞머리겠죠. 제가 흔히 환우분들한테 이마 안쪽에 있는 앞머리라는데 앞머리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특히 더 덜 성숙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하는 역할이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 또 통제력, 충동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 부위가 특히나 더 덜 성숙했기 때문에 아마 중독에 좀 더 취약하고 중독에 빠졌을 때도 더 이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들 제가 나이로 말씀하면 한 20대 중반부터 한 30 가까이 돼야지 전두엽이 다 성숙이 된다. 그래서 성숙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위험한 게임 중독, 이런 도박 중독 등 중독에 안 빠졌으면 하고 30 넘어가면 그래도 머리가 다 성숙됐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사실 중독이란 질환만으로도 참 치료하기가 벅찬데 이 중독이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독의 특징 중에 중독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여러 병하고 이제 섞여 있는 거죠. 혼재돼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기분장애, 여러분들 아시는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게 있고요. 또 양극성장애에서 조울병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우리 소아청소년들한테 많은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는 ADHD가 이제 대표적으로 위에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게 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이제 불면증 생기고 그다음 충동이 특별히 더 안 되는 경우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하나 중독만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치료해 놨더니 도박 중독으로 넘어가고 네. 도박 중독을 치료해 놨더니 또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오고 이런 중독도 함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질환 때문에 사실 치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환우분을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도와주기에도 쉽지 않은 게 중독의 특징입니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된다 그런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맞추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독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그냥 술로 풀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마신다. 이건 아닙니다. 어떠냐 하면요, 매일 퇴근 후에 맥주 한두 캔 정도로 그냥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맥주 한두 캔 정도로 그냥 즐기는 것이 알코올 중독은 아닌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한두 캔 정도입니다. 한두 캔이 말이 한두 캔이지 점점 두세 캔이 되고 세네 캔이 되고 자꾸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 음주자라 해가지고 그냥 사회생활 일환으로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 큰 문제가 좀 없어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늘어나거나 약간씩의 어떤 지장이 생긴다면 이거는 문제성 음주, 위험한 음주자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캔수가 늘어난다든가 양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늘어나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고 예상이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어떤 좀 경각심을 갖고 미리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 더구나 약간 우리 부모님 중에 가족력이 있으면 더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분은 예방이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게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리를 찾는다든가 이거 괜찮겠네요? 네, 당연하죠. 제일 많은 게 저도 뭐 많이 권장합니다. 운동이겠죠. 저녁에 가족들하고 산책을 한다든지 편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제일 간단한 어떤 솔루션이 아닐까 제안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이번 사연은요. 먹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는 2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평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먹는 양이 조절이 잘 안 된대요.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증상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스스로 포만감이나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었답니다. 너 음식 중독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음식 중독 이런 말이 있는지 이분은 또 어떻게 또 좀 해결해야 되는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음식 중독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독을 설명하면서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는데 먹는 행위에 대한 중독이기 때문에 음식 중독은 행위 중독의 하나다. 그래서 음식 중독이란 말이 분명히 있고요. 내가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게 되고 또 자꾸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또 먹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기타 등등의 행동들이 충분히 중독의 한 모습 같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 음식 중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분 치료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대지만 나중엔 당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 중독은 그 자체만보다는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다 엮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중독과는 좀 다르게 내과적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약물 치료 해야 될까요? 심각한 경우에는 시도를 해볼 만하고요. 근데 좀 더 사연을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뭐든지 이 중독이 본인이 깨닫고 치료하려는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마음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이 중독은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좀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독은 물질 사용 장애라 해서 물질 중독이 있다 했고 그다음에 행위 중독 중에 대표적인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보시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제 내성이 있고 그다음 금단이 있고 조절력을 잃고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갈망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여기에서 뭐 2가지 이상이 1년 이상 가야 된다. 뭐 이런 우리가 기간과 가지수를 따지는데요.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도박 중독, 도박 장애에서는 아래 이제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강조를 했는데요. 거짓말이라는 아주 특이한 어떤 진단 항목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박을 계속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면 도박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래 보면 추격 도박이라고 있죠. 내가 이제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격을 위해서 도박하는 경우. 그것도 증상이 돼서 추격 도박도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특히 가족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 장애의 진단 항목이 됩니다. 네. 중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 좀 무서울 겁니다. 초기죠. 왼쪽에 보면 호기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늡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게 되면 남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남용은 좀 많이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기 넘어오면 의존이라는 단어가 등장됩니다. 이쯤 되면 내성과 금단이 생긴 거고요. 마지막에는 여러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는 게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은 너무 어렵습니다. 관리가 쉽지 않은 병인데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자라고 저는 강조하지만 어려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어렵습니다. 치료가. 문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스스로 안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억지로 찾아왔지만 거부하십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찾아왔지만 내가 다음에는 안 올 거다라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족 내 문제가 있어서 중독은 결국 좀 만성적인 병인데 우리 가족 내 문제, 비협조가 있어서 오랫동안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화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인식전 단계라 해가지고 이제 문제 없다라고 거부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상담하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제 인식 단계로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넘겼는데 그러면서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결까지 가기는 쉽진 않은데 이 재발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포기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화 단계가 아주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면서 실행 유지, 종결이 좀 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다시 재발하는 게 쉽기 때문에 중독은 조금 어려운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의 치료를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코올 중독을 떠올려 봤을 때 당장 술을 많이 드시면 몸이 많이 망가졌겠죠? 우리가 간 질환, 알코올성 간경화, 그래서 이제 피를 토하게 되는 어떤 합병증까지 생기는데요. 그런 어떤 내과적 또 정신과적인 어떤 상태를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동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 예. 그러면서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상태가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조 모임 같은데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금주 뭐 여러 가지 이제 단도박 상태를 오래 할 수 있게 우리가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독의 치료는 많이 복잡습니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해뒀는데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자라고 저는 말을 하고요. 먼저 약물 치료인데요. 우리 항갈망제라는 대표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 중독의 중요 증상 중에 계속 이제 찾게 되는 갈망이라는 게 있겠죠. 그 갈망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도 이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술이 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적당히 먹고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이 항갈망제라고 보시면 되고, 기분 조절제는 약간 조울병이라고 아실 건데, 약간 기복이 있는 사람들, 이제 감정 기복, 또 그런 이제 충동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분 조절제를 써서 그분들의 충동성을 좀 줄여주고요. 또 우리 많은 중독 환자들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쓰는 것도 이런 약물 치료로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중독의 행위 중독이냐, 뭐 약물 중독이냐에 따라서 그 피해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중독이든 모든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는 또 마찬가지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이 그 중독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환우 당사자보다는 가족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은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가족이 옆에 있어야지 실제로 결과가 좋고요. 제가 실제 임상에서도 보면 혼자 사는 환우보다는 가족이 적절하게 있는 분들,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결과가 좀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 치료를 그래서 하게 되는데 가족 치료는 재발을 막게 되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환우분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술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가족들이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스트레스 요인을 좀 낮춰주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고요. 세 번째, 재발을 부추기는 가족의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떠오르는 사례가 보면 저한테 입원했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서 가족들이 면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 달간 나 노력했으니까 칭찬을 좀 듣고 싶었는데 제가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면회가 30초 만에 끝났는데 가족이 있는 가운데 환자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가족이 아무 인사도 안 하고 멀끔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환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왔는데? 네. 가족이 말하죠. 똑같네? 30초 만에 면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발을 부추기는 행위 중에 가족분들의 약간 좀 차가운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재발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의 행동이 너무 차갑다면 이거는 좀 결과가 좀 안 좋아지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빚을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대출을 받아서까지 갚아주게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다. 대부분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잘 하는 말입니다. 삼박자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요. 물론 주체, 당사자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의지도 있고 또 동기도 있어야겠죠.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어야지 오랫동안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의사, 전문가들은 여러 방향과 방법,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서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겠다는 어떤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이 잘 이루어져야지 치료가 잘 되는 거고 가족 치료하면서 우리가 청소년 같은 자제분들도 눈여겨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제가 먼저 명시를 했는데 도박도 똑같습니다. 자제분들을 만나보면 나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저렇게 많이 마셨어요. 자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불안불안한 가정 환경. 그러면서 또 밑에 아버님이 만약에 술을 먹는다 하면 그거를 말리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엄마는 어른인데 아빠를 왜 저렇게 두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외롭고 이런 고민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치료도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입원을 정신과니까 떠올리게 되는데요. 먼저 아주 급하게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안 좋다. 아니면 지금 당장 엄청난 금단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할 때는 입원을 해야 되고요. 제 환자 중에 술만 드시면 도로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어떤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입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좀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신과에 있어서 장기 입원을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꺼려하지만 그래도 가족도 너무 없고 너무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병원에서 그래도 약간 조금 장기 치료를 하는 것도 사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 중에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죠. 환자들의 어떤 모임입니다. 어떤 리더 같은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부터 해가지고 선배 후배처럼 서로 이제 자기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험담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자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작은 알코올 중독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단도박 모임, 도박 중독자 그리고 단약, 마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자들끼리의 어떤 모임이 앞으로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요. 하나 재미있는 거는 어떤 환자들의 모임도 있지만 여기에는 가족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가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이 모임에 참여해서 정보를 함께하는 게 또 중요하고 청소년 같은 애들은 그 자녀들끼리 또 모이는 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어제 술 드셨어.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데 라면서 함께 이런 고민과 고충을 나누는 그런 모임. 그래서 동병상련이라 할까요? 이런 자조 모임도 아주 중요한 치료법인 거죠. 12단계라고 우리 중독 정신의학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어떤 회복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1단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시인했다. 내가 알코올에 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알코올에 졌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못한다. 그래서 밑으로 보면 나는 못하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 나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실천하고 반성하고 그 사람들이 한 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게 12단계, 12단계입니다. 그래서 제 환우분들한테 암기도 시키지만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하여튼 환우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계속 다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주 유용한 어떤 기술이겠죠. 술자리에서 어떤 술을 권해올 때 아주 명백하게 단호하게 저는 오늘 술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쭈삣쭈삣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절을 하면 거절로 안 보죠. 더 권유합니다. 그래서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오늘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하고요. 그에 따른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래도 있으려면 아니요라고 말도 하지만 다른 대체 음료수를 달라 해서 그거를 들고 같이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단호한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환우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3명, 4명 앉아서 연습을 합니다. 역할극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방에서 소주병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 선생님 한잔 하시죠 이랬을 때 그 사람들께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미리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는 약물의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우울증에 걸렸을 때 먹는 항우울제, 뭐 수면제 같은 것들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주셨던 그런 약들도 혹시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가 사실일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이제 처방되는 약들을 보면 흔히 말해서 의존성이 있는 약물들이 있겠죠. 의존성 하면 뭐 내성이나 금단 같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쪽에서는 항불안제가 주로 좀 그렇습니다. 불안할 때 먹는 약이 네. 의사가 처방한 대로 드시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환우분들께서 의사 처방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번 먹어라 아니면 2번 먹으라고 딱 정해줬는데 환우분께서 약간 불안할 때 수시로 먹게 된다든지. 근데 약간 중독성이 있는 분들, 의존성이 있는 분들은 의사가 알아서 이분이 약간 좀 약물 복용에 문제가 있겠다 하면 중독성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떨어지는 약물로 우리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처방은 어떻게 보면 의사를 믿으시고 이래 받으시면 되는데 환자 본인께서 임의로 약을 드시는 경우는 의존성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환자 사례 설명하시면서 이런 치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환자들도 꽤나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사례로까지 이어지던가요? 처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을 보면 개인은 마지막에는 내과적 상태가 안 좋아서 알코올성 간경화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는 사건 사고겠죠. 어떤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처참한 결과가 있고 도박 중독은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일 당장 우리 집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라고 최근에 이제 부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억하는 아파트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나의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흔히 말하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런 좀 처참한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 그리고 약물 치료, 가족들의 노력 모든 어떤 통합 치료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유지 내지는 종결이라는 단어도 써주셨는데요. 치료 기간을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재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결 시점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종결을 소개를 했지만 네. 실제로는 종결이 쉽진 않죠. 알코올 중독은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술을 2년간 완벽하게 안 먹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말인즉슨 2년간 안 먹으면 우리 머리에 쾌락 중추, 보상 중추가 약간 정상화가 되거든요. 덜 예민해졌기 때문에 2년 지난 후에는 술을 약간 접해도 옛날처럼 마구마구 드시진 않기 때문에 어떤 알코올 중독은 2년간 술을 끊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중독들은 사실 종결이란 말이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조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더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결이 나기가 참 힘든 질환이 중독인데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도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방의 기본은 뭐 제가 볼 때는 마음가짐 중에 겸손이 제일 중요한 예방법 같습니다. 자기 점검을 하고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약간 문제가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든 아니면 주변에서 너 문제가 좀 있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겸손함이겠죠. 그래서 제가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예방의 기본 마음가짐은 겸손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되는 자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독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정신건강학과 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라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다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심리 상담사들이 선별 검사도 해주고 교육 또 치료도 좀 더 열심히 또 도와주고 있고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달서구, 대구 동구 두 군데가 있고요. 또 대도시에 있는 마약퇴치 운동본부 등에서도 어떤 이제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쉼센터를 저도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잘 권장을 하는데요. 또 스마트폰, SNS 등의 어떤 과몰입, 어떤 중독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가서 이제 선별 검사를 받고, 제가 의사지만 치료란 말을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또 교육도 받고 병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전에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방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체, 대안의 어떤 활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청소년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까요? 학교에 갔다가 늦게 맞춰서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10시, 11시인데 그때 뭘 할까요?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게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친구들도 재미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무조건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운동, 그 다음에 뭐 그 친구가 좀 좋아하는 동호회 활동, 취미 활동, 또 영화 보기, 뭐 이런 좀 더 건전한 어떤 대안, 대체 활동이 있으면 좀 더 예방이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독은 너무 어렵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계속 공부하자, 그죠? 공부하자, 배우자. 그리고 가족 포함해서 당사자도 그렇지만 치료자도 계속 공감하고 이해를 해줄 거고, 그리고 당장은 눈앞에 있는 게 술이고 도박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보자. 제가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참고 계속 반복되는 게 중독의 치료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손쉬운 치료법 마음가짐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신체가 건강 다 좋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손쉽게 하루 실천을 강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제발 오늘 하루 술 먹지 말자, 오늘 도박하지 말자, 주식하지 말자, 이런 거를 제가 하루 실천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 부르는 극심한 불안 증세와 우울감. 꽤 오랜 시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온 40대 이승우 씨. 20년 전에는 그때 진료가 이제 불안증에다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불안증 공황장애로 계속 약을 먹고 어느 순간에 이제 쭉 치료받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일을 하고 일해서 뭐 스트레스가 좀 받으면은 집에 오면은 항상 술을 먹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거기 이제 잠이 안 오고 막 항상 불안하고 이제 다니던 직장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못 다니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집에서도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제가 이제 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뭐 애들도 있고 주위에 뭐 이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집사람이 좀 많이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뭐 요즘 술 생각 안 나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나고요? 예. 그래도 만약에 술 생각이 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동하든가 산책하든가. 그죠, 예. 그죠? 처음에 왔을 때 상당히 일단 불안 초조감이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 만성적인 어떤 그 음주 상태 또 실패로 인한 어떤 무기력감이 뭐 많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진단 내릴 때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도 있지만 불안증, 우울증도 같이 함께 있는 그런 환자로 좀 판단이 되었어요. 이제 알코올성 어떤 치매의 어떤 위험성도 느껴졌기 때문에 젊은 나이지만 위험성을 좀 경고해서 또 열심히 치료하자. 술을 끊자라는 데를 이제 연결을 좀 시켰었죠. 매주 규칙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알코올 사용 장애 증상도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도 꾸준히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 뭐 알코올 중독은 일단 뭐 시간으로도 따지겠죠. 내가 이제 얼만큼 오래 이제 심한 상태로 갔냐. 그래서 저희는 뭐 암처럼 1기, 2기, 3기라고 붙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과 이제 함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종합할 때 그래도 뭐 초기다, 아니면 경증이다, 아니면 중기다, 아니면 중등도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임상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약물 치료 들어갑니다. 우리 요즘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는 항갈망제라 해가지고 술에 대한 갈망, 당기는 것을 줄이는 약이 있거든요. 더불어 이제 저분은 이제 우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약, 불안증약이 함께 좀 들어가고요. 부인이 지지를 해줘야지 이분이 또 오랫동안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병행할 생각이고요. 또 기본 상담, 교육 그리고 더불어 지역사회 치료라 해가지고 뭐 중독센터 등에도 연계를 시키는 등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게 중독 치료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흔히 뭐 잃어버린 일상과 건강을 믿을 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야 제자리로 되돌리는 내 일. 마음을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하늘 보고 중독, 자연을 함께하는 적극적인 치료만이 걷고 뛰고 흔들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다. 하여튼 좀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일, 이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조언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첫 걸음은 내 병을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게 첫 걸음이면서 거의 뭐 반은 온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환자가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률이 높은 거죠. 요청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은 중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불행해서 중독되고 또 중독되어서 불행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중독과 불행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많은 우리 환우분들과 국민들이 제발 불행하지 않도록 또 중독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찾는 그런 건강한 우리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몸 건강만큼이나 아니면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마음 건강입니다. 여러모로 뭐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혼자 마음 알이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독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정신건강의학과의 구자섭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잘 나은 분이겠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치료받아서 어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첫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오는 어떤 여대생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떤 어머니 같으면 저하고 한 6개월을 상담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쌤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저절로 일도 잘 풀렸다라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면서 콩나물 어떤 반찬 같은 거 해오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제가 의사로서 너무나 좀 뿌듯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또 힘을 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한테는 에너지를 주시는 비타민 같은 환자분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중독은 상당히 힘든 병입니다. 지금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사회에만 있으면 지탄받고 스스로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 병원에 오시면 의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로 대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재발도 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할 수 있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저희들하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